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컬 인사이트, 글로컬 대학 인문학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목포 MBC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과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첫 시간인데요. 주인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요. 그 뜻깊은 첫 시작은 오늘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무대에 모시기 전에 그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은 1994년 처음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공보와 연설 또 국정 상황까지 두루두루 맡으시면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요, 청년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앞에 보이는 화면 그대로인데 저희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김경수에게 듣는다.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이 귀한 시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차례 최근에 강연을 하는데 오늘 강연이 강연을 들으러 오신 청중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주로 어느 전공 분야들이 많으신가요? 정치, 행정 이쪽이신가요? 정치학과 혹시? 경제학과? 어디서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아마 오신 것 같고요.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위원장 위촉된 뒤에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도대체 지방시대위원회는 뭐 한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두 개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지역을 살리겠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드시고요. 2003년에. 그리고 지역을 살리려면 균형발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방자치를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치분권위원회를 2005년에 만듭니다. 그 두 개의 위원회가 꾸준히 따로따로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정부가 두 개를 합쳤습니다. 합쳐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정말 지역은 제대로 발전했을까 하는 걸 오늘 강연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의응답으로 여러분들과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국가균형발전이 딱 20년이 지났는데 그럼 20년 동안 균형발전이 제대로 됐을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수도권에 비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매년 유입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잘 보시면은 제일 많았을 때가 2004년 참여정부 때죠. 그때는 14만 명, 한 해 14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순유입되는 인구였는데 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에 참여정부가 끝난 다음에 그때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요 인근 도시에 만들어져 있는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였습니다. 혁신도시를 추진해서
혁신도시가 신도시가 조성된 다음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120개 넘게 이전이 되고 이전된 기관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주하기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부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전하면서 지금 보시면 2011년에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얘기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추세가 2016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7년부터는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졌고 지금 지난해는 4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8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8년의 의미가 뭘까요? 일부 몇 년의 구간 동안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줄기는 했는데 이게 결국은 2018년부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혁신도시 정책에 이어서 균형발전이 제대로 성공하려면은 2단계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종합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만 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전을 포함해서 공공기관들만 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어렵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업이 와야 됩니다. 그것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오게 만드는 정책이 2007년에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서 전부 없던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2011년부터 4, 5년 정도 인구 유입을 막는 데 그쳤고요. 2011년에 국토연구소에서 발표할 때 2011년이 되면 2004년에 발표를 했는데 수도권의 인구가 전 국토 인구의 절반을 넘을 거다라고 2004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게 2011년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의 50%가 넘게 된 해가 언제일까요? 2019년이었습니다. 그대로 뒀으면 2011년에 수도권이 50%가 넘었을 텐데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8년 늦춘 겁니다. 그게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 거죠. 8년 수도권 인구 집중을 늦추는 정도에 그쳤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수도권에 들어오는 인구를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에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순입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10대, 20대, 30대 이하가 6만 6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은 잘 보시면 마이너스죠. 다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2024년에는 40대 이상은 더 많았다는 겁니다.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빠져나가고 30대까지는 6만 6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해서 4만 5천 명이 늘어난 거죠. 자,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30대 이하의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도별로 작년에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 현황입니다. 여기는 39세까지가 아니고 34세까지입니다. 통계상. 그런데도 이 정도의 시도별로 청년들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있었던 부울경은 1년에 16,000명 정도 작년에 빠져나갔고요. 전남 광주는 8,700명입니다. 자, 부울경이 16,000명이고 전남 광주가 8,000명이니까 전남 광주가 좀 적게 빠져나간 것 같죠. 문제는 부울경의 인구가 전남 광주 인구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간 청년들은 전남 광주가 8,700명, 부울경이 16,000명. 1만 명당 전남 광주는 26명이 빠져나가고 부울경은 21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러면 지역을 청년들이 떠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이제 경남연구원에서 해본 건데 첫 번째가 결국은 직업 일자리 문제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서 찾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요즘 이제 지방 소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수도권은 감일가 집중으로 미어터지고 그 외에 비수도권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소위 악순환골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갈 만한 괜찮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고, 자, 사람들이 자꾸 몰리니까 수도권에 늘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또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늘 보면은 무슨 뭐 집을 짓는데 이번에도 부동산 대책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수도권에 150만 호. 그 다음에 교통망 깔 때도 GTX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하철, 전철 건설 계획 나오면은 전부 또 수도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인구도 모이고 이런 인프라도 다 수도권 위주로 깔립니다. 자, 그렇게 된 이 수도권은 오히려 계속해서 좋은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자꾸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기업들은 또 수도권으로 몰려갑니다. 그렇게 몰려서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도 수도권만이라도 제대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경제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성장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책임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그런 구조라면 어떻게든 인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수도권으로 그렇게 몰리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삶의 만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단적인 예가 출산율입니다. 이 뭐 출산율 얘기하기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지만 작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5였는데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0.58로. 젊은 30대 이하의 젊은 청년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정작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율은 낮습니다. 결국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얼마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삶의 만족도가 높고 삶의 질이 높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전남이 낮긴 하지만 전국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전남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은 있겠지만 전남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수도권에 그 길 막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혼잡 비용, 손실 비용이 2021년에 39조 원입니다. 작년에는 41조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약 40조 가까운 돈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면적당 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서 사무실을 열면 비수도권에 사무실을 열 때보다 4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막상 투자를 해놓고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경쟁력은 비수도권에 투자를 할 때보다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이 악순환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재 고민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번 정부는 같은 내용입니다. 5극 3특. 좀 이러면 어렵죠. 그냥 5극 3특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5극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입니다. 수도권 하나만 집중적으로 키워서 잘 사는 그런 수도권 1극 체제인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전국을 크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수도권, 충청권, 원래는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권이었는데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빠지면서 광주, 전남권이 됐고요.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최소한 5개의 권역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발전시켜야 이제는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특은 강원, 전북, 제주 여기 권역에서 빠지는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된 발전을 하자. 이게 5극 3특입니다. 이 5극 3특 초강력 협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위해서 쭉 추진해 왔던 과정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5국 3특이라는 게 왜 나왔냐? 우선은 혁신도시를 만들어 봤더니 시도별로 만들었는데 그 혁신도시의 끝이 지금과 같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수도권 집중과 가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시도 단위로는 어렵겠다. 지역에서 행정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한번 부울경 단위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도권은 묶여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목포로 유학 오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잘 아실 텐데 수도권은 자동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으로 얼마든지 편리하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 전남에 오면 광주에서 목포 올 때 대중교통만으로 오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아니면 목포에서 순천 또는 뭐 나주 이 전남 광주 권역 안에 다른 도시들을 갈 때 대중교통만으로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고생길이죠. 그런 수도권은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우리보다 10년 이상 주요 선진국들이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이쪽에 퍼센테이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50%가 넘었죠. 영국은 20%, 프랑스가 18%, 독일은 7%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베를린이 행정 수도고요. 수도가 있고 요 11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예를 든 건 슈투트가르트라고 지금 보시면은 서남 쪽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아래쪽이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제일 왼쪽 제일 끝입니다. 전남 광주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 슈투트가르트에 이런 그 연합된 도시군들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노선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S반이라는 지상 열차 전철 노선도입니다. 유럽은 여행을 가보시면 차 없이도 이런 대중교통만으로 다 다닐 수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오면 한국에만 오면 수도권을 벗어나면 KTX를 타고 가서 차를 빌려서 다녀야 되는, 옛날에는 KTX가 없을 때는 아예 차로만 다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을까?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크레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이었고 조선소입니다. 왼쪽에 있던 게 그 크레인이었고요. 이 크레인이 지금은 여기 와 있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말메라고 돼 있죠. 이 말메는 바로 바다 건너편이 덴마크의 코펜하겐입니다. 이 말메라는 도시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조선업의 유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중일의 조선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80년대 들면서 조선업이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 26만이었던 말메 인구가 80년대 접어들면서 80년대 말이 되면 22만까지 줄어듭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 말메시에서 그 시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90년대 접어들면서 이대로는 우리 말메시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럼 말메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시민들하고 그 오랜 논의를 거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98년에 말메 대학을 만듭니다. 그 말메 대학에 5개 학부를 두고 세계적인 교수들을 초빙을 해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 말메 대학에서 지금 보시는 그 속에 영상 중에 있는 한 장면인데요. 잘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8개의 스타트업이 말메 대학 안에서 매일 8개의 스타트업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메 대학이 98년에 시작한 말메 대학에 지금은 하루에 8개씩의 스타트업이 생겨요. 자, 그렇게 대학을 키우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과제였고요. 그 대학 속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각종 창업 생태계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그 8개 학부에 보면 IT나 디자인 그리고 그 각종 이제
사회복지까지 포함된 그런 학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학의 세계적인 교수들을 초빙한 것뿐만 아니고 그 대학에 온 젊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조금만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창업을 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게 만드는데 그 대학을 중심으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말미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말미는 이 다리를 통해서 코펜하겐과 연결이 되는데 코펜하겐이 140만입니다. 그래서 140만의 대도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말미 주변에도 주요 도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쪽을 대중교통망을 원래 있던 걸 더 촘촘하게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약 300만 정도 되는 그런 대도시권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말미 대학에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된 말미 대학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새로 생기고 그 기업들은 대부분 지식산업, 첨단산업 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미가 전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식산업, 첨단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던 크레인이 오른쪽 울산으로 옮겨간 게 2000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크레인을 말미는 조선소를 이제 대학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제 크레인을 해체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누가 사가겠습니까? 결국 울산중공업이 삽니다. 얼마에 샀을까요? 1달러에 삽니다. 자, 1달러에 사서 울산까지 옮기는데 2천억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골리앗 크레인이었고 이 크레인이 해체돼서 떠나갈 때 말미 시민들이 이 조선소 부두에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말미의 눈물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랬던 말미가 지금은 대학과 친환경 도시와 코펜하겐과 연결된 대도시권을 형성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말미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타워 빌딩이 터닝 토로소라고 하는 말미의 랜드마크인 빌딩입니다. 지금은 이 말미 대학에 2만 4천 명의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고 말미 대학과 서로 협업하고 협동하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 100위권에 드는 대학들이 다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목포와 같은 중소도시들도 이런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임무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시도 단위로는 전남의 힘만으로는 목포를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목포시의 힘만으로는 목포가 말미처럼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권역별로 묶어서 경제권, 생활권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5국 3특의 핵심 과제입니다. 경제권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전남 광주에 필요한 전남 광주를 발전시킬 전략적인 산업을 뭘로 할 거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지고요. 그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주요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만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니라 목포에 투자하게 하려면, 광주 전남에 투자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결국 인재가 양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인재 양성을 지역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앞에 말씀드렸던 전략산업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전남 광주를 예를 들면 전남 광주는 나주 신도시가 에너지 분야가 중심이고 농생명 과학이 중심입니다. 최소한 에너지 분야만큼은, 그리고 지금 광주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와 있습니다. AI와 연계된 에너지 AI 분야, 신에너지 분야, 이쪽 분야만큼은 전남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전국의 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보다도 에너지 분야는 이 지역에 있는 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전남 광주가 서울대보다 더 나은 그런 대학이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지역의 한 개 대학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학을, 지금은 너무 많이 흩어져 있긴 한데 이걸 묶을 건 묶고
협업할 건 협업하고 해서 지역의 대학 전체가 서울대 같은 에너지 분야의 서울대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에너지 분야만 서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 좋은 인재가 나오려면 에너지 분야의 전공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AI를 잘하려면 기초학문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수학입니다. 에너지 분야도 에너지 분야를 제대로 키워내려면 그 에너지 분야의 기초과학 그리고 그 기초과학과 연계된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길러야 정말 좋은 인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된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야 기업들이 뭔가 에너지 기업들이 어딘가 투자를 좀 새로 해보려고 하는데 수도권에 하려고 보니 인재는 많이 있긴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전남 광주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재들이 배출이 되는데 여기는 수도권에 비해서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권은 최소한 주요 도시들 가는 대중교통으로 연결하고 그 도시 인근의 중소도시 농산어촌도 그 거점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역을 촘촘하게 대중교통망으로 연결을 하고 거기에 주거와 의료, 교육, 문화, 관광까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해도요. 권역별로 대중교통망 없이는 관광산업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차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관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는 일본에 있는 23개의 지방공항으로 비행기가 갑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관광을 올 때는 인천과 김포로만 비행기가 뜹니다. 물론 김해공항도 뜨긴 하지만 이렇게 2-3개의 공항과 23개의 공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의 지방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게 불가능하겠죠. 이걸 다 이제는 바꿔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인재 양성뿐만 아니고 아까 말미에서 본 것처럼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창업을 하면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그리고 각종 비즈니스 지원도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창업 과정에 또는 전략산업의 투자 과정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그건 규제 특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함께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규제 완화 그리고 그 재정 세제 지원 이런 각종 지원을 묶어서 5종 패키지로 지원해서 전략산업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5급 3특을 통한 지역 살리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방향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실제 지역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고요. 그 지역이 필요한 과제들을 같이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번 정부는 과거처럼 수도권에서 몇 개 공공기관이나 배려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지역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대로 발전 경로를 가야 되고 수도권은 이제 비수도권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해야죠. 글로벌 경제 수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권역별로 이제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은 지역별로 먼저 혁신하고 먼저 앞서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계시는 이 전남과 강주는 중앙정부가 권역별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역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연합이라고 하는 전남 광주가 하나의 연합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연합에 직접적인 사업 지원,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광주 전남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이번 정부의 5급 3특 균형성장 전략의 시범 케이스가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앞서서 먼저 혁신하고 먼저
노력하는 그런 권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주 전남 지역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까지 같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여기 뭐 학년도 다 다르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뭐라도 지역에서 해보겠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와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꼭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또 목포대와의 인연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목포와의 인연이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호남 사위라고 또 애정이 듬뿍 담긴 또 명칭을 가지고 예. 계시잖아요. 목포 올 때마다 좀 어떠신지 먼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호남의 사위라고 하는데 임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고향이 신안 임자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네. 초등학교를 산정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광주로 전학을 가서,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처가가 목포인 셈입니다. 처남도 여기 있고 네. 장인 장모님도 목포에 추모관에 모셔다 두고, 그래서 목포는 저도 올 때마다 이제 장인 장모님도 뵈야 되고 늘 부담도 있고 그리고 부담도 있지만 네. 오면은 늘 따뜻하게 이제 환대를 해주셔서 그외 이제 그 여성들이 친정집 갈 때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목포로 옵니다. 또 우리 목포의 청년들이 많이 좀 왔는데 지방시대위원회 아까 전에 항상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이제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7월 10일입니다. 딱 두 맞습니다. 달이 됐습니다. 예, 좀 많이 바쁘신지 어떤가요? 적응은 좀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정부를 대선 치르고 정부를 처음 맡았을 때 느낌이, 야, 이게 대한민국이 만신창이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랑 그 향후의 정책이나 이런 걸 이제 다뤄야 되는데 그 전에 당장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아마 97년 IMF 때 정권을 맡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도 좀 비슷한 심경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이제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우선은 빨리 응급 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달 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그 5개년 계획 세우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쉬는 꼴을 잘 못 보시는 정말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시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힘들고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고생,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이렇게 좀 합쳐져서 그 역할이 좀 커진 것 같은데, 또 구성원들도 현직 장관이 18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위원회가 굉장한 막강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어떻습니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니까 이제 위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기획단에 이제 공무원들이 한 90여 분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각 부처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들하고 일을 하고, 위원들이 구성이 31명이 지방시대위원회 본위원인데 그 중에 18분이 현직 장관님이시고 민간위원이 21분입니다. 근데 이제 위원회에서는 위원들하고 회의를 주로 하고 실제 일은 우리 기획단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시대와 관련된 업무를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좀 최적임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적임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일인 건 확실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강연에서 가장 또 강조를 하신 게 좀 낯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5극 3특 전략 얘기를 좀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5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건데 한 번 더 조금 짚어주신다면 예.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균형 성장 전략을 기존의 17개 시도 단위로 하던 그런 전략에서 국토 공간 전체를 한번 재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 단위로 했던 균형 발전을 20년 이상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인구는 2019년에 수도권이 50% 이상이 됐고요. 그 왜 GRD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체 그 부가가치가 GRDP가 수도권이 50% 넘은 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수도권 집중이 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묶어서 가자 1번. 자, 그 권역 안에서도 네. 광주 전남을 권역으로 묶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또 시군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그 시군 단위로 또 균형 발전 정책을 한다? 그러면 옛날하고 또 똑같은 네.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역 안에서도 또 권역별로 묶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을 예를 들면 강주와 목포를 중심으로 광주, 나주, 목포를 중심으로 요 인근 권역은 이걸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데 그 권역은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거기서 경제권, 생활권을 또 새롭게 일종의 전체 광역 권역 내에 소권역, 중권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협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군이 따로따로 경쟁해 가지고는 이제는 그 시군 단위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강주, 나주, 목포권역을 어떻게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만들 거냐, 이 시군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게 만들 거냐, 그게 지방시대위원회와 이번 정부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 5극 3택 전략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년분들이 많아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게 나한테 진짜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내 삶에 정말 이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대학에 대한 지원도 기존과는 다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제가 아까 예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서울대의 1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의 1인당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2천만 원 내외입니다. 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예산이 다른데 네. 이렇게 놔두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간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지역 대학들 보고 열심히 해서 잘하라고 그러고 예산 가지고 평가하면서 그 평가에 목매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지역 대학의 혁신의 거점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예 지역에 있는 대학에도 서울대만큼의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투자하는 방식은 서울대처럼 전 학과를 다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전략산업 분야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필요한 기초과학, 기초학문 그리고 인문학까지 포함한 그렇게 해서 학문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대학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내년부터 이제 그 예산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준을 이제는 함께 높여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 지역대학과 지역대학에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 스스로 어떻게든 쫓아다니면서 교육부 예산도 좀 따보고 산업부 예산, 온갖 R&D 예산 정말 그 발품 팔아가면서 따와서 그거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그 안에서 그 노력하는 그런 대학들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이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내년 예산에서부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인상 깊게 봤을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광주 전남 예. 대학교를 어떤 것으로 좀 탑 분야로 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역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은 대학만 잘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와 그리고 지역의 산업계, 경제계와 하나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대불산단에 있는 그 산단 캠퍼스인가요? 그쪽도 잠깐 둘러보고 왔는데 근 20년 가까이 꾸준히 지역의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갖춰오면서 지금은 전 세계 유일한 그 시험센터, 실정센터들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이 됐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 나주, 목포 권역의 전략 산업이 정해지고 그 전략 산업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앵커 기업과 협업을 이루는 대학들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함께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대학들이 저는 이번 그 5국 3특에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아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을 또 자주 둘러보시고 또 가까이 하시는데 직접 청년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네. 96년생, 99년생입니다. 아우 비슷하겠네요. 네. 둘째는 아직도 학생입니다. 예. 이제 그 애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하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워낙 옛날처럼 뭐 직장을 한 번 정하면은 평생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워낙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 또는 좋은 직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큰애는 보니까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임을 열심히 하더니 그걸로 돈도 벌더만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는데 그 다양한 기회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불안한 선택이 되게 만드는 요 구조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셈인데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하더라도 그 길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선택의 길들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좀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그 많은 20, 30대 청년들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하겠어요. 지역에 그런 기회들이 훨씬 많아져야 되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의 패배자나 낙오자처럼 인식하거나 인식되는 그 사회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역에 남아서 지역을 책임지는 청년들이 그 지역의 미래가 되고 그 지역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아서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방 균형 뒤에 화면 보시면요, 지방 균형 발전 전략, 지역 발전 방안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질문을 받아봤고요. 질문 비율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첫 번째. 지방균형 발전 전략인데요. 5국 3특 균형 성장 발전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질문은 답변은 좀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 질문을 준비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학과 조예인입니다. 그러면 5국 3특 균형 성장 전략으로서 시행할 정책이요? 네. 예상안이라던가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 그 강연과 이 토론회가 자담회가 조금 일찍 잡혔습니다. 이게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우리 총장님이 워낙 액티브하신 분이라 미리 일정을 잡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지금 그 각 부처들하고 협의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5급 3특 균형 성장을 추진해 나갈 건지를 다음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대략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이제 정책들로 채워져 있고 권역별로 그리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권역의 산업을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경제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활권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정책들이 세부 정책들이 들어갈 텐데요. 다음 주 국무회의에 발표되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강연 오심으로써 지금 청년들이 5급 3특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셔야겠는데요. 5급 3특이 어려우시면 5급 3특 메가시티 정책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큰 틀에서 권역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의 향후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라는 질문하신 분 있으실까요? 아트앤디자인학부 1학년 김진서입니다. 지금 청년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은 청년으로서 전남 지역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했습니다. 1학년인데 이제 벌써부터 직업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 디자인 학부시니까 지금은 아까 제가 이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권역별로 발전을 추진하겠다,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그럼 디자인은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생길 텐데 산업은 그 산업 하나만 그 산업 분야 하나만 얘기를 육성해서는 그 산업조차도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인데 그 융합에는 일종의 이제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그 다음에 요즘은 특히 디자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자인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각종 비즈니스 지원과 관련된 뭐 회계, 세무 등등 여러 법률 등등 이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들도 이런 그 분야들을 통합시켜 나가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핀란드가 혁신 지수가 가장 세계에서 이제 항상 보면 1, 2, 3위를 하는 나라인데 그 핀란드에 가면 헬싱키의 알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알토 대학은 방금 말씀드렸던 공대, 그다음에 디자인 대학, 경제 대학 세 개를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기존에 있던 대학들을 역사도 오래된 대학들을 세 개를 통합해서 알토 대학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알토 대학이 지금은 말매 대학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창업, 그러니까 구글부터 해서 전 세계의 그 소위 다국적 대기업들이 연구센터를 여기다 다 갖다 놓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남 지역을 전남 광주와 묶어서 하나의 권역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주요 기업들과 함께 전남 광주의 전략 산업을 정부와 함께 몇 개를 선정하게 될 거고요. 그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재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도 만들어야 할 텐데 거기에는 그 전략 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방금 말씀드렸던 디자인을 포함한 관련 학문들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실제 권역 전체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궁금증이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 속에서 찾으셨으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목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한테는 그 낯선 곳이 아니고 올 때마다 뭐라고 할까 이렇게
또 다른 고향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늘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과 이제 실제 지역의 성장이 국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는, 그 현장에서 방법을 찾는 그런 이제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문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또 오늘 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포함해서 일정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갑니다. 그동안 지역에 가보면 지역의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을 쌓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5국 3특 균형 성장 전략과 를 같이 하면서 방향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지역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갑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여러 일정이랑 간담회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번 정부는 뭐 시작하고 나서 일을 같이 하면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그 길에서 함께 고생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문학 콘서트의 첫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너무나 저희에게 좀 힘이 됐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컬 대학 인문학 콘서트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더 또 알찬 강연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여해주신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전남이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